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코드를 통해서 오늘 하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num은 int 타입이고요. 10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여기다가 출력문을 쓰기 위해서 import fmt 가져오고 fmt.println 하고서 num을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num 값이 10이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변수를 출력할 때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요. 변수 이름 앞에 AND 기호를 붙여서 출력할게요. 자, 그러면 이상한 값이 나오죠. (0x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출력되는 이 AND num은요 16진수예요. C 계열에만 있는 문법인데요. 변수 앞에 AND 기호를 붙이면 그 변수의 실제 메모리 위치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실제로 10진수로 몇인지 모르겠으니까 저도 검색해서 좀 알아볼게요. 앞에 0x가 붙으면은 이게 16진수라고 하는 그 의미고요. 앞에 C000이 붙었구나. 8부터 가는 게 아니네. 아따, 이거 참 한 번에 넣기 힘드네. 이거 말고 다른 데서 해봐야겠다. 네, 바꾸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8,246억 번째 칸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게 쪼개진 엑셀 칸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요 위치에 해당하는 칸에 num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변수 앞에 AND를 붙이면 실제 그 변수의 메모리 주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C 언어 계열에 밖에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기능은 없고요. 자바도 이런 건 없어요.
C, C++, 고, 러스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그 다음에 PHP.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엔드 기호로 변수의 메모리 위치에 접근을 해요. 자, 16진수이긴 한데 어차피 얘도 숫자죠. 그러면 데이터 타입은 뭐겠어요? 인트야. 그러면 이게 될까? 다 addr int는 and num. 그러면 64로. 안 된다는 거죠. 애당초 기본 데이터 타입은 메모리 위치 저장을 못해요. 아무리 정수라 그래도. 그래서 어떤 변수가 메모리의 위치를 저장하기 위해선 그 변수에 얘는 딱 메모리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변수야 라고 특수한 기호를 적어줘야 돼요. 그게 별표예요. 자, addr이라는 변수 자체에는 요 and num을 넣었으니까 num이라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가 저장됐어요. 그러니까 addr 자체를 출력하면은 and num하고 똑같죠. 그럼 별표 addr은 그 주소를 찾아가서 값을 가져와요. 이게 포인트예요.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별표 addr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addr이라는 게 정수형 포인터 변수죠. 그러면 addr 포인터 자체는 별표 뒤에 데이터 타입이 뭐가 오건 간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오건 간에 무조건 정수야. 여기에 있는 이 int는 addr이 정수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플루트가 올 수도 있고 플루트 32, 플루트 64 그 밖에 다른 데이터 타입이 올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ddr은 무조건 정수야. 왜냐면 메모리 주소라는 값 자체가 정수 타입이니까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무슨 뜻이냐? 자, 별표 addr이라고 하면 addr에 저장되어 있는 요 메모리 위치를 찾아가서 int는 몇 바이트? 4바이트. addr이 가리키는 위치를 찾아가서 4바이트만큼 읽어드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별표 뒤에 붙는 데이터 타입은 addr의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addr이 읽어드려야 하는 바이트 수를 의미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addr은 여기 데이터 타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int야.
자, 포인터는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참조 전달처럼 작동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사용하는 용도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어저께 우리가 파라미터 넘기면 무조건 값복사로 전달된다 그랬죠? 그거를 참조 복사처럼 전달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별표 ADDR 라고 하면 ADDR이 가리키는 위치를 찾아가서, 별표가 붙어 있으면은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별표 ADDR이 넘이었잖아. 별표 ADDR이 가리키는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값을 1 증가시켜라요. 별표 ADDR은 넘이라는 변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end 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넘의 메모리 주소를 포인터 변수 ADDR에 저장한다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헷갈리니까 ADDR에 넘을 참조시킨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실제로 참조시키는 거 맞고. 그러면 이거는 별표 ADDR은 참조하는 곳을 찾아가란 뜻이야. 거기를 찾아가서 1 증가시키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출력되는 넘은 얼마겠어? 11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두 라인에 괄호를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 좀 헷갈려서 실행해 볼게요. 그쵸? 넘이 11이 되죠. 자,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포인터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이걸 통해서 원본값에 접근할 수 있어요. 자바는 객체 참조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 주소를 다루는데, 고는 포인터를 명시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AND 기호, 주소 연산자예요. 변수 앞에 붙여서 해당 주소의 메모리 주소를 얻어요. 자,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있는데 AND x는 이 x의 메모리 주소, 포인터 변수 p는 x의 메모리 위치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부터 4칸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바 x int는 100이라고 하면 어디엔가 x라는 자리를 차지하는데 x는 4바이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4칸을 점유하고 거기다가 1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x야.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칸의 위치가 2의 4란 말이에요. 2의 4. 요 첫 번째 칸의 위치가. 이 2의 4를 의미하는 게 AND x라는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x는 100이지만 AND x는 첫 번째 칸의 위치야. 그럼 2-4라고 하는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한 특수한 변수가 다
P. 그리고 별표 int에다가 and x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포인터 변수 자체는 무조건 4바이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저장되는 게 2의 4라는 값이 된다고요. P에 저장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int라고 하는 게 뭐냐? 2의 4를 찾아갔다라는 거는 2의 4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P라는 변수가 2의 4를 의미하고 있다면 P를 찾아가라 라고 하면은 2의 4를 뜻하잖아요. 거기서 이 포인터 변수가 정수 포인터죠. 인트형 포인터죠. 인트는 4바이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의 4부터 4칸을 읽어라 라는 거야. 2의 4부터 4칸을 읽어라. 그러니까 100이 읽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x가 플루트 64라고 돼 있다. 그럼 얘는 플루트 변수니까 8바이트일 거예요. 여기에 뭐 1, 2, 3.4567 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457이라고 적었네. 그러면 물론 플루트의 메모리 주소를 정수형 포인터에 담을 수 없긴 하지만 이론대로면 자, 정수형 포인터한테 end x를 넣었어. 그러면 2의 4를 찾아가죠. 그럼 얘는 int를 가리키지. int 4바이트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4칸만 읽는 거야. 그럼 데이터가 잘리겠지.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별표 뒤에 붙어 있는 데이터 타입은 이 메모리가 이 위치에서부터 읽어드려야 되는 메모리의 크기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타입 말고 데이터 타입만 정의하느냐? 아니에요. 2의 4부터 1기가를 읽어드려라 라고 할 수도 있어. 읽어드려야 할 데이터를 내가 정해줄 수 있어. 그걸 메모리 올로케이션이라고 해. 뭐 아직 거기까지 나가려면 멀었지만. 자, 그럼 이제 요 P가 4칸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온전하게 8칸 다 읽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얘도 별표 인트가 아니라 플루트 64가 돼야겠지. 이게 포인터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별표. 포인터 변수 앞에 붙어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주소에 저장된 값을 얻을 수 있을 때 쓴다. 그러니까 별표 P는 AND X의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에다 뭔가 값을 넣어라가 되는 거죠. 좀 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은 AND X는 P한테 X를 참조시켜라 라는 뜻이고요. 별표 P는 참조된 애를 찾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한테 파라미터로 포인터를 전달하면 함수 안에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원본 변수의 값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어저께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 슬라이스나 맵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함수한테 파라미터 던지면 무조건 값복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뭐를 수정해도 원본은 영향이 없어요. 근데 포인터를 던지면은 원본을 참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수정한 게 원본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번 예제에서는 메인이 있고요. increment with pointer라는 함수가 있고요. leveler with pointe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 포인터 변수를 파라미터로 받아요. A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파라미터를 던지는데 파라미터한테 A의 메모리 주소를 줘요. 그거를 포인터 변수로 받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 안에서 A의 값을 파라미터로 전달된 포인터의 값을 바꾸면 바깥의 원본이 같이 바뀐다. 구조체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고요. 자, 메인부터 봅시다. 기본 타입의 포인터 사용. A라는 변수에 5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increment with pointer한테 A의 메모리 주소를 던져요. 자, AND가 붙은 변수 앞에 AND가 붙으면은 메모리 주소를 뜻한다 그랬고, 그 주소를 이 메모리 주소는 별표가 붙어 있는 변수에 밖에 할당을 못 한다 그랬죠. 그게 포인터라고. 그러면은 increment with pointer는 파라미터 자체를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야. 얘한테 메모리 주소를 던졌으니까 메모리 주소는 포인터밖에 저장을 못 한다며. 그럼 이 x에 별표를 붙여서 사용하면은 원래 있던 원본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별표 a++ 하면은 이 별표 x라고 하는 게 원본을 찾아간다 그랬죠. 원본은 얘잖아요, a. 그러니까 얘를 1 증가시키라는 얘기지. 그래서 함수가 종료한 함수 내부에서 6인데 함수 종료했을 때 원본도 같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터의 기본 원리야. 자, 요번에는 플레이어라는 구조체에 대한 객체를 만들었어요. 출력을 해요. 자, 네임과 레벨이 나오죠? 네임과 레벨. 자, 그 다음에 레벨업 위드 포인터한테 end p. 그러면 p에 대한 메모리 주소가 들어가죠? 따라가 보면 얘도 포인터로 받았죠. 근데 구조체 객체는 굳이 별표를 안 붙여도 돼요. 굳이 별표를 안 붙여도 알아서 찾아가요. 구조체. 이건 C 언어도 마찬가지야. 얘만 좀 특별하게 취급하더라고. 자, P.점 레벨을 1 증가시키면은 이때는 얘가 원본을 찾아간다. 그러면 이 원본의 값도 같이 증가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익숙한 키워드가 나왔는데, U라는 키워드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알던 U는 얘야 거죠. 근데 얘는 함수예요. 얘는 U라는 함수는요, 정수 타입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uint라고 하는 애가 포인터 변수인데 얘한테 정수 타입의 메모리 주소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아직은 그 포인터 변수만 만든 거지 실제로 뭔가 참조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0으로 초기화가 돼요. uint라는 변수에 u 함수를 지정하면은 어디엔가 메모리를 점유를 합니다. 근데 그 점유된 공간에 뭘 가리킬지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값은 0이에요. 이게 무슨 상태냐면은 우리가 자바에서 객체 선언하고 U에서 할당 안 하면 뭐라 그랬어? 할당 안 한 객체가 뭐야, 자바에서? 네, 널 상태예요. 자바에서 객체 선언하고 할당 안 한 게 포인터 변수 만들고 메모리 참조 안 시킨 거야. 그럼 얘한테 별표 인트는 1, 2, 3이다 라고 하면은 별표가 붙었다라는 거는 실제 메모리 위치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 찾아갔더니 거기는 몇 칸짜리야? 4칸짜리. 4칸짜리니까 1, 2, 3 저장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1, 2, 3은 데이터 타입이 뭐야? 1, 2, 3은 데이터 타입이 뭐야? 정수잖아. 정수 몇 바이트라고? 4바이트 인트. 그러니까 저장이 되죠. 별표가 붙어서 사용을 하면은 실제 그 위치를 찾아가라는 거야. 그 위치를 찾아갔더니 몇 평이야? 4평짜리잖아. 4평짜리에 1, 2, 3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123은 데이터 타입이 뭐야? 정수잖아. 정수 4바이트라며. 그러니까 인트 공간에 들어갈 수 있지. 헷갈려 죽겠죠? 맞아. 아이고 힘들다. 아, 이건 무조건 타입을 적어야 되는구나. 자, 밑에 걸로 다시 얘기해 봅시다. U로 플레이어를 줘요.
플레이어가 지금 스트링과 레벨이거든요. 자, 그러면 new 플레이어라고 하는 변수가 어디엔가 생기는데 포인터 변수죠. 자, 모든 포인터는 무조건 타입이 뭐라고? 모든 포인트 정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4칸을 잡아요. 이게 new 플레이어야. 근데 얘는 이 안에 아직 뭔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46라인만 설명하는 거야. 아무것도 저장 안 돼 있어. 그래서 아까 그 주석으로 나와 있던 게 제로로 초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본값은 0이니까. 모든 포인터는 정수라며. 포인터 자체는 정수예요. 무조건. 그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뭐냐? 이따가 여기에 뭔가 내용이 채워지면은 그거는 어딘가에 주소를 뜻하는 거죠.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거는 new 플레이어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거는 어딘가의 주소야. 그 주소를 찾아갔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 주소의 평수라고요. 아파트 평수. 인트면은 4평짜리고 이거는 지금 플레이어는 스트링과 인트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 두 변수를 합한 것만큼의 평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를 찾아갔을 때 읽어드릴 주소다. 평수다, 평수. 아파트 평수. 근데 아직 여기에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저장이 안 돼 있어. 그럼 여기서 new 플레이어를 출력하면 나오는 건 뭐냐? 이 new 플레이어를 출력하면 나오는 건 뭐냐? 여기 칸 위치요. 차이점은 평수를 정수로 넣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메모리 위치가 나오는데 포인터 객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중에 스택하고 흰 메모리 차이 얘기하면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별표 new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실제 얘가 가리키는 위치를 찾아가는 건데 실제로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end 0으로 나오죠. 점 찍어서 값을 할당해 주면은 이제 그제서야 네임과 레벨에 각각 데이터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별표 new 플레이어는 내용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포인터 기본 개념인데 구조체보다 일단은 정수형에 먼저 적응하세요. 그래서 요 앞에 것들이 충분히 이제 습득이 되면은 그때 이 아래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배열 포인터까지 나오면은 더 골치 아파지긴 하는데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먼저 좀 적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예제 하나만 봅시다.
자바 언어를 이야기할 때는요, 메모리 영역을 스택과 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별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가 더 있긴 해요. 메서드 영역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스택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그 기본 타입, 지역 변수. 인트, 바이트, 쇼트, 롱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스택이라는 공간에 생성이 돼요. 근데 배열이나 객체를 보면은 배열이나 객체는 마찬가지예요. 인트 타입의 배열 A는 10, 20, 30, 40 이렇게 저장이 되고 멤버 타입의 M은 new 멤버 이렇게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때 10, 20, 30, 40을 저장하는 요 배열 본체랑 new 멤버에 해당하는 객체는 힙에 만들어져요. 10, 20, 30, 40 이런 애가 힙이라는 공간에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킨 애가 여기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A와 M이라는 변수가 각각 스택 영역에 만들어져요. 얘네들은 둘 다 정수예요. 그럼 이 A는 본체를 찾아갈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어요. M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바에서 말하는 배열과 객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A랑 M은 배열 참조 변수, 객체 참조 변수라고 부르고요. 10쪽에 만들어지는 거를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객체 참조 변수, 배열 참조 변수 이런 애들과 인스턴스는 다른 개념인데 그걸 보통 객체라는 이름으로 퉁쳐서 불러요, 그냥. 네. 그 밖에 이제 전역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트기 붙은 애들은 메서드 영역이라는 곳에 생성이 돼요. 자바는 이게 그냥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그냥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라고 알면 돼요. 자, 고언어도 스택이 있고요. 그러니까 램 카드를 지가 알아서 영역을 나눠갖고 스택이라고 이름 붙이고 힙이라고 이름 붙여서 램 카드 공간이 되게 넓어요. 우리 메모리 램 카드 지금 여기 강의실 컴퓨터만 해도 32기가잖아. 어마어마하잖아. 그 넓은 공간을 알아서 영역을 나눠갖고 스택과 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지가. 힙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메서드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고에서는 런타임 영역이라고 불러요. 자, 고언어는 기본 데이터 타입 지역 변수를 스택에 만듭니다. 똑같아요. 기본 타입.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슬라이스.
맵, 채널 등도 자바랑 비슷한 스타일로 들어가요. 여기에 P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하는 거고 얘가 찾아가는 영역은 여기에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 코드를 비교했을 때 모순이 하나 생겨요. 자, 잘 봐요. 다 A는 10. 정수, 타입. 인트는 10. 자, 그럼 이거는 일반 기본 타입이죠. 그러면은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P, 포인트 변수 인트는 AND A라고 하면은, P는 어디 생긴다고? 스택에. 그럼 P가 가리키는 건 어디 생긴다고? P가 가리키는 건 어디 생긴다고? P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지금? A잖아요. 그럼 얘가 A야? A 여기 있는데? 모순이 생기죠. 고언어에는 그 이스케이프 분석기라는 게 있어서 변수의 메모리 영역을 지가 판단해서 그냥 막 옮겨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 런타임 중에 지가 판단해서 막 옮겨. 그래서 스택에 생기는지 힙에 생기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택에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내지는 힙에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인 거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스케이프 분석기에 의해서 A라는 변수가 나중에 힙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자바처럼 딱딱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언어 자체 생겨먹은 게.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만 있고 결국은 개발자는 신경 쓰지 말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런타임이 알아서 해준다길래. 자, 슬라이스 맵 채널의 동작 방식이에요. 내부적으로 포인터를 활용을 해요. 슬라이스 맵 채널은 참조 타입으로 작동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내부적으로 포인터를 포함하는 구조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슬라이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스트럭트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뭐 포인터면서 P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전체 메모리 전체 크기와 그 다음에 용량을 저장하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실제로 P는 흰 메모리에 있는 어딘가 본체를 가리키기만 할 뿐이지 슬라이스 안에 실제로 그 데이터 본체가 저장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스를 파라미터로 넘겼다라는 거는 파라미터로 넘기면서 포인터 변수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받은 쪽 입장에서는 그냥 얘를 찾아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 슬라이스를 파라미터로 넘겼을 때는 참조 처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 내부 배열에 대한 포인터,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배열의 시작 주소, 이거를 P라고 표기했고, 길이, 크기라고 표현했고요. 용량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슬라이스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로 데이터 본체는 딴 데 있다고요. 그래서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서 뭔가 수정해라 라고 하면은 원본에 영향을 주는데, 이 P가 가리키는 위치 자체를 갈아치워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미안해요. 잠깐만 이따 할게요.
그래서 계속 어제랑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포인터를 포함하고 있다. 요 얘기가 지금 요 챕터의 그 핵심이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전달했을 때 뭔가 값을 바꾸면은 원본이 같이 바뀐다. 그래서 원본에 영향을 준다. 뭐 요 얘기입니다. 맵 같은 경우도 구조가 동일해요. 자, 맵도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 구조를 포함하는 구조체다. 그러니까 맵이라고 하는 구조도 이제 포인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본체는 딴 데 있고, 맵을 만들면 이 맵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만 참조하고 있다. 포인터 변수만 담고 있다. 그래서 맵을 파라미터로 넘겼을 때,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겼을 때 어차피 포인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데이터를 고치면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애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파라미터로 슬라이스 던지는 거랑 그 다음에 맵을 던지는 함수인데 요거 예제 패턴이 계속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자, 마이 슬라이스라고 슬라이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한번 출력해 봤고요. 파라미터로 슬라이스를 던져요. 얘한테. 그럼 던졌을 때 결국은 얘도 포인터 변수를 담고 있는 그 객체가 들어오는 거라서 이 안에서 뭔가 내용을 변경하면은 원본이 같이 바뀐다. 근데 어펜드 함수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S 안에 있는 포인터 자체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있는 S는 더 이상 원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가리키는 것 자체를 바꾼다예요. 자, 맵 같은 경우도 맵을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이 안에 이 마이맵 안에 포인터 변수가 들어있는데 이걸 전달하면은 여기로도 포인터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달받은 맵에 뭔가 내용을 변경하면은 원본이 같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요 얘기까지 이제 어제 했던 예제랑 계속 똑같은 예제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이전에 포인터 같은 경우는 내가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엔가 정수형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어딘가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갔을 때 여기에서 점유할 메모리 크기를 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64기가 정도 잡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개발자가 직접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만들고 얘가 가리키는 곳에 내가 64기가를 할당을 시켜놨는데 코딩하다가 깜빡하고 64기가를 내가 안 지운 거야. 그냥 이 64기가 만들어 놓은 거 계속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내내 64기가를 계속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 상태를 메모리 릭이라 그래요. 메모리가 줄줄 새는 거야. 이걸 메모리가 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포인터 변수가 갑자기 아까처럼 얘가 아까 어펜드 함수 쓰면 다른 애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이 포인터 변수 자체를 어딘가를 다른 데를 가리키게 주소값을 바꿔버리면 자, 지금 얘기는 C 언어예요. 이 한 번 잡아놨던 64기가는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영영 안 없어져요. 그러면 컴퓨터의 부하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C 언어가 그래서 어려웠거든. 모든 메모리의 사용량 관리를 개발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 내가 메모리 몇 바이트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계산하면서 코딩을 해야 돼요. 옛날 코딩은 그랬어. 그래서 사실 자바 공부하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하면 당연히 뭘 하든 어렵지. 근데 여러분들 계산하면서 내가 지금 메모리 몇 바이트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
내가 객체에다 클래스 하나 정의하면서 정수형 변수를 4개를 정의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객체를 할당하면은 16바이트짜리 공간이 어딘가 만들어지고 걔를 참조하는 포인터까지 쓰니까 총 20바이트를 쓰는 거야. 그거 머릿속으로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 그리고 그 객체가 사라진다라는 개념 자체도 생각을 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자바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거든. 근데 옛날 프로그램은 그거 다 연습장에 써가면서 메모리 사용량을 계산하면서 코딩을 했다고요. 그거 사실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는 되게 쉬운 거야, 사실은. 자, 그렇게 이제 개발자가 메모리 사용량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기술인데, 얘가 자바에서 처음 등장을 했어요. 쓰레기 수집기라 그래서 점유된 메모리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은 런타임이 알아서 그 점유한 메모리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 변수가 스택에 할당된지 힙에 할당될지는 컴파일러의 이스케이프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결정되지 개발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비지 컬렉터는 힙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만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스택 영역은 함수 호출이 끝나면은 함수가 리턴을 하면 알아서 없어지거든. 그래서 스택 영역은 함수 호출이 끝나면 자동으로 메모리가 해제되기 때문에 지역 변수 같은 거는 메모리 몇 바이트 차지하는데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고정된 크기 데이터에 주로 사용한다. 이게 기본 데이터 타입이죠. 자, 힙은 동적으로 할당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 주로 U로 할당되는 포인터 객체. 슬라이스 내부 배열이나 맵의 해시 테이블. 슬라이스랑 맵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이즈에 제한이 없다는 거야. 막대로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만들 때 이게 용량을 얼마나 차지할지 우리가 가늠하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어저께 제출하셨던 그 주소록 예제, 거기에 몇 명을 집어넣을지 애당초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쓰는 사람 마음이잖아. 그런 동적 영역은 힙이라는 공간에 생성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케이프 분석. 변수가 함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참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즉, 포인터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가 관여하지 않으면 스택에 할당을 하고, 포인터가 관여를 하면은 힙이라는 곳에 할당을 해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최적의 메모리 할당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따로 지정할 수 없어요. 자, 구조체나 배열을 변수에 넣을 때는 값복사 비용이 크니까 포인터로 전달하는 게 메모리 효율에 유리한데, 그렇다고 해서 포인터를 너무 남용하면은 코드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 포인터 사용은 웬만하면 자제하세요. 이게 잠깐 생각하면은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 잘 쓰면 좋아요. 근데 잘 쓰기가 어려워. 오죽했으면 자바가 포인터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그냥 메모리 사용되는 영역을 강제해버렸을까? 그러니까 포인터는 안 쓸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어차피 메모리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개념 자체가 옛날 하드웨어들은 메모리가 되게 쪼그맸잖아요. 근데 요즘 컴퓨터는 메모리 빵빵하니까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 자, 고에서 스택이나 힙할당을 직접 제어하거나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스케이프 분석 개념을 이해하려고 이제 간접적인 예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메인에서 create int 포인터를 호출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x라는 변수를 저장하는데 그냥
바 x int라고만 하면은 얘는 아마 스택에 저장이 됐을 거야. 근데 리턴하는 게 x의 메모리 주소를 반환을 해요. 그러면은 create int 포인터라는 함수가 종료가 되더라도 리턴 값을 통해서 얘를 계속 참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건드리는 순간 얘는 스택이 아니라 힙으로 옮겨져요. 스택이나 힙이나 따라오기 힘들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스택이건 힙이건 지금 따라오기 힘들면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create int value를 호출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y라는 지역 변수를 만들고요. 값을 반환해요. 주소가 아니지. 값을 반환할 때는 복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20은 여기에 새로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요 y는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져버려요. 자, 요 예제거든요. create int pointer. 자, 기본적으로 함수는 return을 하면 종료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함수는 return을 하면 종료되고요. 함수가 종료되면 그 안에서 만든 변수는 다 사라집니다. 그게 기본이야. 자, 첫 번째. create int pointer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여기서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x라는 변수를 제가 지금부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리턴하는 게 값을 리턴한 거예요? 주소를 리턴한 거예요? end가 붙었으니까. 주소죠. 주소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요 ptr 변수로 이 x라는 영상을 퍼가기를 한 거야. 영상을 퍼간 거예요.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영상 퍼간 적이 없긴 한데 남의 거 퍼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냥 추측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ptr은 원본 영상에 퍼가기를 한 거야. 그러면 원본 영상 내리면은 얘는 퍼간 건 어떻게 돼? 같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퍼가기를 한 게 있으면은 얘가 사라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때 그럼 이 원본 영상을 힙에다가 옮겨서 이 함수가 종료돼도 영상이 못 내려가게 막아버리는 거야. 주소가 관여하면은 그 영상을 안 내려요. 이게 포인터예요. 포인터는 영상 퍼가기다. 아이고, 목 아프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20이라는 값을 y에다 넣었어요. 여기도 영상을 새로 올린 거야. 영상을 새로 올린 거예요. 자, 얘는 그냥 y를 리턴했죠. 여기로 갔어요. 자, 주소가 관여 안 했죠. end도 없고 별도 없잖아. 그렇다라는 거는 이 영상 원본 파일을 그냥 카톡으로 준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영상 내려도 돼, 안 돼? 영상 내려도 여러분들은 그 영상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찍은 영상을 우리 수업 영상 올렸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퍼가기를 다 막아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퍼갔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그 영상 내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여러분들 그거 못 보잖아. 그게 포인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태까지 찍었던 영상 파일 전체를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다 줬어. 그럼 나는 영상 내려도 돼, 안 돼?
여러분들 내가 영상 내려도 볼 수 있죠. 그게 그냥 일반 지역 변수예요. 내렸을 때, 내가 영상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계속 볼 수 있으면 지역 변수, 일반 값복사 혹은 스택. 내가 영상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더 이상 못 본다. 그러니까 영상 내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걔는 포인터야. 지금 아마 정확하게 개념 잡기 힘들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냥 감만 잡으세요. 포인터가 하루아침에 이해되는 건 아니야. 나도 메모리 구조라는 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포인터라는 개념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물론 제가 바보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애당초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했거든. 강의하고서 한 2년인가 3년째 됐을 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더 웃긴 게, 그게 무서운 말이, 왜 내가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제가 실무 10년 하고 강의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시작하고 12, 3년 만에 메모리 구조라는 걸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 이해 못해도 코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스택이니 힙이니 메모리 구조니 이런 거 몰라도 자바 하는데 문제 없었잖아요. 그게 자바의 철학이거든. 개발자가 메모리 구조에 관여하지 않아도 작동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자바의 철학이거든. 그래서 자바는 원래 애당초 수업할 때 메모리 구조 얘기를 안 해요. 메모리 구조 얘기하는 거는 C 언어 계열밖에 없어요. 자, 라지 스트럭트는요, 데이터라는 이름의 바이트 배열을 만드는데 1024 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1kB를 만드는 거예요. 용량이 꽤 큰 거예요, 이 정도면. 자, create large struct by value라고 하면은 얘를 호출하죠. 그럼 요 S가 1024 바이트야, 용량이. 이거를 그냥 리턴을 하면은 여기에 1024가 복사가 돼요. 그럼 총 얼마를 써? 2048을 쓰지. 그쵸? 근데 이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게, 이 함수가 종료되면 어차피 지역 변수는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2048은 쓰겠지만, 결국은 한쪽은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1024밖에 안 쓰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1600바이트의 메모리를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호출했을 때 1024 만드는데 문제 없죠. 남잖아. 여유 있잖아. 자, 얘를 리턴하면은 여기 1024가 생기고 여기 지워진다 그랬지. 그럼 사용하는 거 1024죠. 여유가 있는 거지. 하지만 복사를 한다라는 거는 순간적으로는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2048을 쓸 수밖에 없어. S가 이쪽에 온전하게 복사가 됐어. 그러면 2048. 그 다음에 얘가 리턴하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1024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2048까지 뛴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나면서 프로그램이 뻗겠지. 메모리 전체 사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옛날 자바 프로그램이 이것 때문에 뻗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아웃 오브 메모리라, 죽었다 깨나도 대응할 수 없는 예외 처리가 하나 있는데, 아웃 오브 메모리라는 에러예요. 그거는 아무리 트라이 캐치로 자바 익셉션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 걔는 트라이 캐치로 절대 대응이 안 돼. 왜냐면 하드웨어의 한계점에 다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얘는
자, S에 대해서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인터를 리턴해. 그러면은 이 S는 자, 라지 스트럭트가 1024였죠?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 변수까지 4바이트 더 필요하니까 얘는 실제로 1028을 사용해요. 근데 리턴되는 게 4밖에 리턴이 안 되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메모리 사용은 되게 널널한 거지. 근데 이렇게 코딩하면 어렵다고. 자, 이건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애를 호출해보기 위한 예제인데요. allocate memory라는 함수는 문자열 배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100만 번 반복하면서 거기에다가 문자열을 계속 때려박아요. 그러니까 100만 개의 문자열을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함수가 종료되면 얘는 더 이상 사용이 안 된다 그랬죠. 삭제된다 그랬죠. 그 삭제되는 메커니즘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계속 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 S 더 이상 안 쓰네? 쭉쭉 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runtime.memstate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runtime.readmemstate라고 해서 요 m에 대한 주소를 던져주면은 이 m에 메모리 사용량을 담아줍니다. 이거를 1024로 나누고 1024로 나누면 메가바이트 단위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초기 메모리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출력을 해보고 문자열 100만 개를 생성했을 때 약간 렉 걸어주고 그리고 나서 runtime.gc라고 하는 게 가비지 컬렉터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 정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메모리 상태를 다시 확인하면은 메모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요 중간에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대량의 메모리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메모리 사용량이 0이었는데 문자열 100만 개를 만들어. 그랬더니 55메가를 쓴 거야. 문자열 100만 개가 55메가래요. 그리고 나서 가비지 컬렉터라는 거를 호출했더니 사용하지 않는 55메가를 0으로 비워버린 거죠. 자, 근데 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거는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호출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할 때나 호출하는 거지 실제 프로그램에서 가비지 컬렉터 명시적으로 호출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가 완벽한 애가 아니라서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 객체를 지울 수도 있어요. 100% 안정성을 보장을 못 하거든요. 자바에서도 system.gc라고 하면은 가비지 컬렉터를 호출을 해요. 근데 그러면 멀쩡한 객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메모리가 점유됐다가 비워진다. 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억지스럽게 만든 예제지 실제로 코딩하면서 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출하실 건 없어요. 이거 자바였으면은 system.gc 이렇게 호출하면은 가비지 컬렉터 호출돼요. 근데 그렇다고 굳이 이거를 자바에서 제가 이 코드 한 번도 제시 안 했잖아요. 왜냐면 요즘 컴퓨터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55메가 메모리를 쓴다고 해서 뭐 눈도 깜짝 하나 안 할 거 아니에요. 메모리 다 기가급으로 넣는데 50메가 쓰는 게 뭔 걱정이야.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목이 아파서 더 못하겠다.
네, 실습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챕터 1이 끝났어요.